자, 오늘 금융소득에 대한 마지막 챕터예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금융소득에 대해서 저저번 시간에 이자 공부했었죠. 이자 소득에 대한 범위, 비과세, 소득 금액, 수입 시기 공부했었고요.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의 순서대로 공부를 했었고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묶어서 하나로 공부하겠다라고 했었죠. 오늘 그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요 과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소득세법을 공부하시는데 첫 번째 난관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기에는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더 낯선 개념일 수도 있겠죠. 저번 주에 이미 왔나요, 여기가? 저번 주 것도 나름대로는 잘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찬찬히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배우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하나 귀 담아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과세 방법은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득 지급자 입장에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득을 받는 소득의 귀속자 입장에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소득 지급자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지급하는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아닌지 요거를 일단 결정 지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할 것인가를 결정 지셔야겠죠. 그래서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득을 지급받는 귀속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인지 과세되는 소득인지를 결정지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받는 소득이 과세되는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종합과세되는지 분리과세되는지를 한 번 더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득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원천징수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급장소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만큼을 원천징수하고요. 나머지 금액만 소득 귀속자한테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반면에 국외에서 지급되는 금융소득은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급자 입장에서의 원천징수 여부는요. 국내인지 국외인지 구분하시고요. 원칙과 예외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면 나는 얼마만큼의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지셔야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는요.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이 14%의 세율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실무를 미리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4%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요.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인 소득세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지금 여기에 논할 부분이 아닌 거고요. 실무에서는요. 그냥 여기에다가 곱하기 10%한 금액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0%를 곱한 금액 1.4%가 되겠죠. 14% 곱하기 1.4% 하면 15.4%가 나오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실제로 지급을 할 때 15.4%를 떼고 지급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급하는 소득이 9% 원천징수 대상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방세까지 고려하셔가지고 9% 더하기 0.9%인 9.9%만큼을 원천징수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실지급액으로 지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는 지금 국세 배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만 가지고 원천징수세율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직 실무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수업 목적상 일단 요 원천징수세율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일단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요. 내가 100원이라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14%인 14원만큼 떼고요. 나머지 86원의 금액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득 지급자가 14원만큼 떼놓은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소득 귀속자를 대신해서 납부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원천징수 제도의 의의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일반적인 14%의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금융소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은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금융소득이에요.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보다 조금 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현재 42%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세법에서도 한 번 더 제재를 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고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좀 고율의 세율을 적용을 받고 아예 금융실명법까지 이제 위반한 케이스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율의 9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었어요. 이거 제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설명드릴 때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인데 이거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개인 간의 돈거래는요, 국가가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걸리면 조금 더 세게 과세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높여놓은 거예요. 비영업대금 이익이 뭐였어요? 대부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누군가한테 돈을 대여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때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이자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이자 지급할 금액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세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치면 100원 중에서 25%인 25원만큼은요. 원천징수에서 내가 갖고 있고요. 나머지 75원의 금액만 그 대여자한테 실지급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25원만큼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 소득의 귀속자인 대여자를 대신해서 내가 세무서에 납부를 해주는 거죠. 어떤 그 제도인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거. 출자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였어요. 그쵸? 자, A라는 공동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갑과 을이 동시에 출자를 해서 A라는 공동사업장을 만들었어요. 이때 A는 경영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돈도 댔어요. 출자도 했어요. B는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요. 그냥 순전히 돈만 댔어요. B가 아니죠. 을이죠. 이때 이 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해요. A라는 공동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되었을 때 갑과 을한테 그 금액을 분배해 줘야겠죠. 이때 갑이 받는 금액은요.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해요. 하지만 을이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이 공동사업장 A가 을한테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25%의 금액만큼은 원천징수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만 을한테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요거는 뭐 어떤 거였어요? 이거 경찰공제, 뭐 교직원공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교사라고 한다면 교직원공제회에 내가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월에 얼마씩 계속적으로 내가 교사를 그만두거나 이 교직원 공제회에서 탈퇴하기 전까지 해당 납입금을 납입을 해요. 그리고 내가 교수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해당 납입금 플러스 그에 대한 이자까지 나는 지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이라고 하죠.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적금과 유사한 성격이다 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거였죠. 이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요. 원천징수 세율이 조금 특이해요.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인 6에서 42%의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그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퇴직소득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했었죠.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에요. 그쵸? 퇴직소득은요,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같이 종합해서 과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집 효과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서 분류해서 과세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도 어떻게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사실 종합과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소득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일단 선행학습을 하자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종합과세하지 않아요. 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과세하면 너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소득 구분은 하지만 분리과세 된다라는 거 먼저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에서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면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어떻게 되냐요? 이거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어디서 공부했냐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공부하실 때 이거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비과세 이자 소득 14페이지에 있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공부했었죠. 배당 소득에서도 공부했었어요. 배당 소득 중에서 우리 배당 소득 비과세 공부했던 거 한번 보시면 여기가 20페이지예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인 아이사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이거 비과세 배당 소득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쵸?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2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방가로 1번을 보시면 만약에 내가 지급자 입장에서 3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00만 원에 대해서만 9%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해요. 그럼 9만 원만큼 원천 징수 세액이 산출이 되겠죠. 300만 원에서 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1만 원만큼의 금액을 귀속자한테 지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거주자가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거주자별로 투자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일단 여러분들 이거 공모펀드, 사모펀드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집합투자기구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펀드. 그쵸? 이 펀드를 그 모집 형태에 따라서, 모집 방식에 따라서 공모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있어요. 사모펀드 여러분들 그 조국 장관 예전에 그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사모펀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게 뭐가 다른 거냐 하면 공모펀드는요. 일단 이 모집 기준이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그러한 형태고요. 사모펀드는요. 일단 그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적어요. 그리고 사모로만 이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공모는 약간 공개적으로 이제 모집을 하는 거고 사모펀드라는 거는 뭐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사모펀드라고 이야기해요. 요거 차이가 뭐가 다르냐면 공모펀드는 일반인이 우리 같은 일반인이 투자자예요. 그래서 이 분산투자 및 위험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가 조금 엄격해요. 법률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모펀드는요. 투자자들이 이미 약간 조금 그 투자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이러한 거액 재산가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운용이나 공시나 그다음에 그 규제에 대해서 공모의 경우보다 제약이 굉장히 적어요. 국가 입장에서 사모펀드는요 사실 뭔가 세제적인 혜택을 주면 안 돼요.
그럼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공모펀드라는 건 일단은 이 금융 소비자들을 조금 보호하는 법률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공모펀드를 많이 이제 조금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러한 제도를 두게 된 거고요.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보가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 집합투자기구, 요거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전문가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없을 때 전문가한테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거, 이게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기능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그런 건 좀 막아줘야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투자를 할 때 좀 전문가한테 투자를 해라 라고 해서 이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장려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자별로 투자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 배당 소득이다. 이것도 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 배당 소득은 일반적인 그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보다 조금 더 낮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거주자가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분인 경우에는 배당 소득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요. 원천 징수하고요. 요거 밑에 나와 있는 괄호는 나중에 밑에서 보도록 할게요. 거주자의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금융소득에 해당되어서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가 된다라는 거. 똑같이 받는 배당 소득이다 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원천 징수 세율은 투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농,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 중에서 소득세 비과세분을 제외한 배당 소득은 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득세 비과세분.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거 산정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수업 목적상 이 소득세 비과세분을 산정하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문제로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득세 비과세가 얼마인지 분명히 제시가 될 거예요. 그 부분 제외한 나머지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5%의 세율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거, 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 여부를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해당 원천징수 세율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실지급액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소득 귀속자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의 귀속자는 이제 어때요? 내가 받는 소득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과세라고 한다면 종합과세할 것인지 분리과세할 것인지 구분을 하셔야겠죠. 분류과세라는 개념은 여기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등장하지 않죠. 왜요? 우리는 지금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공부하고 있어요. 그쵸? 분류과세는 뭐예요?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을 분류과세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큰 틀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종합과세 되는 소득 중에서 종합소득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분류과세라는 개념은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이 셋 중에 하나로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소득 귀속자 입장에서 금융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하실 일이고요. 내가 받는 소득이 비과세인지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이걸 구분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을 최종적으로 하셔야겠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소득세 총설에서 요거 8페이지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지금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자진납부할 세액까지 우리 이번 학기 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때